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7 재보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지지층의 적극적인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사전투표 첫날 그리고 본투표 5일 전 후보들은 무엇을 호소하고 있고 판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정치 분석가 나오시는 날이죠.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새벽 6시부터 사전투표 시작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를 했고요. 각 후보자들도 오늘 사전투표를 마치고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첫날 표정부터 보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한 번만 내려주시겠어요? 그리고 본인 확인하게. 네. 서울의 그 정직한 미래에 투표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선거가 막바지로 가는구나 실감이 납니다. 우리 위기의 부산을 다시 살리는 선거로 지금 민심의 흐름이 크게는 잡혀 있습니다만은 방심하지 말고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오늘 국친군과 함께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아요. 네, 지금 오후 3시 기준으로 사전투표율 기록을 봤더니 6.36% 나왔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치러졌던 4.3 재보궐선거 같은 시각 사전투표율이 3.89% 당시보다는 지금 높은 그런 상황인데 보통 이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많이 사전투표를 해서 진보층에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또 이번 선거는 좀 다르다, 정반대 상황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는데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누구한테 유리한 건지 그리고 본투표까지 합쳐서 투표율이 높으면 어느 쪽 진영에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쪽의 지지층들은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에 많이 투표하겠다. 이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네. 민주당 지지층은 사전투표하고 본투표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직장인들 쪽에 기대를 많이 거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 본투표일이 때문에 오늘 내일 특히 토요일이기 때문에 투표를 많이 하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좀 많이 하면 민주당 지지층이 좀 더 많이 갔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투표가 많이 가면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 쪽이 좀 유리하고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힘 쪽이 유리하다는 통설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게 들어맞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20, 30대가 투표율이 낮은 반면에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했는데 이번엔 또 그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지층이 더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가느냐의 게임이지 투표율과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등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표율보다는 어느 쪽 지지층이 더 투표소에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게 그동안은 이제 가설이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그동안은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만약에 사전 투표가 높은데 투표율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이번 선거에서는 절대적으로 여당이 유리한 거죠.
그렇지 그렇겠죠.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KBS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난 3월 30일 날 한 내용이고요. 전체 네. 1,000명을 상대 서울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보면은 조금 전에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이트 칼라에서 사전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54.2%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 지지자들은 무려 51.4%를 사전 투표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반면에 오세훈 후보 지지자들은 34.5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사전 투표에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굉장히 많이 투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계층이 가느냐라는 건데 20대, 30대의 사전 투표를 보니까 결코 다른 계층에 비해서 낮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20, 30대가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투표율이 만만이 아니라 이제 후보 지지율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앞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전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사전 투표가 높아지는 게 어느 쪽으로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반적으로 아마 본투표까지 전부 다 합쳐서 투표율이 지난 2011년도에 12.6 재보궐선거 때 48.6%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48%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50대 초반 정도로 투표율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느 정당이 일방적으로 어느 후보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총선 때하고 총선 때보다는 사전 투표율이 좀 낮고요. 지난번 이제 직전에 2018년 지방선거, 이 보궐선거는 아니고 동시선거 때 사전 투표율하고 엇비슷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3시 현재가. 그런데 동시선거는 본투표 때 법정 공휴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그때 이제 지방선거 때 평균 투표율이 60%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보다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0% 초중반 때 예상이 좀 됩니다. 지금 공표 금지 기간 전에 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8, 9명이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투표율 자체가 한 50% 안팎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연 투표소에 가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과연 그 응답은 여론조사에서는 저렇게 답을 했어도 저렇게 답한 사람들이 투표소에 그러니까 이번 사전 투표 때도 마찬가지고 본 투표 기간에도 과연 어느 정도라 그 투표소에 가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에 분명히 갈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뭐 사실 여론조사에서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적극적인 투표 의향,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런 분들의 수치는 항상 높습니다. 실제 투표율에 말하고서 비하면. 안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15에서 한 20%포인트까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70% 했다고 해서 꼭 60%에 달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법정 공휴일 때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보통 한 15% 빼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빼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는 저거는 이제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가진 층들이 주로 여론조사에 지금 응답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무당층 중도층은 이번에 어떨 것 같습니까? 실제로 거기서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반드시 투표하겠다 플러스 선거에 매우 관심이 있다는 두 가지를 같이 합쳐야지 투표율 예측이 훨씬 정확해져요.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보니까 53%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박 대표님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초중반 되지 않겠느냐 50%대. 우리가 이제 부동층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직까지도 누구를 찍지 못한 경우인데요. 역대 선거를 전부 다 보면은 선거 당일날 찍겠다라는 비율이 한 15% 되고요. D-3일까지 3일까지 누굴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이 한 25% 되는데요.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D-5일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누굴 찍을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 한 25%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입소스하고 중앙일보가 조사한 내용인데 31일 조사했어요. 서울 같은 경우 1,000명 상대로 했으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 편집오차 3.1이요. 그런데 20대 같은 경우는 무려 52.8%.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는 67.8%니까 이번에 아마도 부동층에 있어서의 표심은
20대가 정말 투표장으로 가는지 아니면 그 20대가 누구를 찍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이제 여야 모두 다 총력전을 이제 20대에다 맞춰주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D-5일 전에 나타난 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는 아직 그 표심을 그렇습니다. 정하지 못한 층이 꽤 많다. 이번 선거는 좀 약간 굉장히 여러 이슈들이 좀 터지고 있는데 막판 어제 오늘도 또 뭐 대형 이슈들이 막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분의 1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형 이슈가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공표금지 기간에 조사된 거를 보면은 현재 뭐 조사 기관에 따라서 20%포인트 이상 지금 격차가 나는 상황이고요. 박영선 후보 측 서울시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따박따박 2%포인트씩 올라가겠다고는 했지만 조사 결과가 금지 기간 전까지 상황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박영선 후보 선대위에서 조금 전에 긴급 성명을 냈는데요. 오세훈 후보 측에 대해서 사퇴를 하라 이런 공개적인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그 내곡동 땅 관련한 의혹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론 보도 의혹 제기가 나오고 관련 증언들이 나오면서 그런 증언들을 토대로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는데 이게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변수가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이제 불씨가 살아 있었는데 어제 이제 KBS 보도, 오늘 이제 TBS 보도에 의하면 새로운 증거와 증언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KBS 보도에서는 처남이 현장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객관적인 사진이 다 드러났죠. 그래서 행사장에 경희대 행사장에 오후부터 저녁까지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 자체가 이제 거짓말이고요. 오후부 이야기가 또 한 가지는 오후부가 생태탕 점심을 먹었다라는 생태탕 주인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었습니다. 옷 입은 거 백바지, 뭐 선글라스, 뭐 구두까지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사장님하고 아드님 두 분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국민들 앞에 따뜻하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사퇴 약속을 했는데 그 부분이야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지만 적어도 계속 거짓으로 변명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번 선거 끝나더라도요. 허위 유포 사실죄로 허위 유포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인 이 공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됐고요. 이미. 관련해서 또 오세훈 후보 측은 사실이 지금 아니라고 지금 밝히고 있고 그동안에 그렇다면 왜 그게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지금 뭐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혹 제기와 뭐 증거 제시라고는 하지만 관련해서 여론의 향배에 영향을 미쳤다면 왜 그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됐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후보 개인보다는 정권 심판이라는 그 프레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굉장히 좀 추락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정당 지지도도 지금 역전되는 상황에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야권으로서 초대형 악재인데 이것을 상쇄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악재들이 여당에서 많이 나왔었던 겁니다.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전 정책실장이 예를 들어서 뭐 전셋값을 벼랑간 올렸다든지 또 박주민 또 의원 같은 경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국민들 속에서는 이게 왜 그러지 하면서 내로남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청와대 정책실장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부동산에 대한 실패는 꼭 다차원적인 것이지 뭐 이 정부만의 실패만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야권의 대형적 악재를 덮어버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상쇄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거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안타깝지만 악재로 또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상쇄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게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근데 실제로 언론들이 이런 어떤 대형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언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포털을 많이 보는데 전문층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이런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 끝나면 언론 개혁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게 그런데 이제 깜깜이 기간이잖아요. 지금이 과거 사례를 생각해 봤을 때 깜깜이 기간에 어떤 변수가 돌출이 돼서 이전 여론조사랑 정반대 결과가 나왔던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선거를 한 20여 년 봤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세자 편승 효과라고 하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 이전에 누가 앞장서고 있느냐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구축 효과를 좀 주나 보네요. 예, 그걸 우리가 보면 이제 언더닥 이펙트라 해가지고 이제 추격자 효과보다는 우세자 편승 효과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훨씬 강하다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보가 결국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거법을 바꿔가지고 D-5일 전까지가 못한다는 이 선거법을 빨리 바꿔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정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어려운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비대면 선거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굉장히 대면 선거에 대해서 막 이런 것이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역대 선거에 비해서 훨씬 적을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게 생각을 이제 합니다. 맞는 말씀인데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이 나타났는데 과거에 2011년 이제 강원도 재보궐 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에서 엄기영, 최문순 두 분이 경합을 벌일 때 이 깜깜이 기간, 블랙아웃 기간 중에 불법 콜센터를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엄기영 후보 측에서 그동안에 엄기영 후보가 여론조사에 상당히 앞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뒤집어졌습니다. 최민순 후보가 된 경우도 있고요. 2019년 재보궐 선거에서도 창원 성산에 있어서 사실 강기훈 후보와 여영구 후보가 경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 여영구 후보가 거의 한 15에서 20%포인트 앞서 있었는데 막판 뚜껑을 까보니까 0.몇 %, 불과 500표 이렇게 신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블랙아웃 기간에 변화는 늘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늘 뭐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대형 이슈가 터졌을 경우는 얼마든지 민심이 출렁거릴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본투표 기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후보 진영 측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호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죄와 다짐으로 국민 여러분의 분노가 풀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 때문에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정신 차려요. 싸우지 마요. 일하세요. 2030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 7일 이 정권 심판하는 그런 선거 반드시 이룹시다, 여러분. 문재인 정권 4년 국민의 삶, 국가의 미래, 법치와 민주주의 단 하나라도 나아진 게 있습니까? 꼭 투표하셔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폭주를 막아주십시오. 자, 이거 안철수 아이가 자, 와 여기 왔노. 우리 박형준 후보 꼭 뽑아달라고 부탁드려 왔다 아닙니까? 이번 선거 의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심판입니다. 자, 앞서 김명준 교수가 말씀하셨던 게 이제 내곡동 땅 이슈를 상쇄하는 게 바로 현재 그 부동산 정책 관련 이슈다. 그러면서 이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를 했는데 뭐 외에도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그 전세값 인상 상한율을 제한하는 그런 법안을 마련했는데 본인이 그 임대인이 바뀌면서 들어오는 사람이 바뀌면서 인상률 9%를 했던 게 또다시 논란이 돼서 본인이 이번 선대 위에 본부장 자리에서도 물러나는 일도 또 벌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읍소 전략을 계속 펴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민주주의에서 저는 선거의 위대함을 항상 느낍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있고 그리고
유권자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지나치고 나다 보면 선거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여야 모두에게 분명히 던지는 국민들의 메시지는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잘못한 부분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권의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지금 그냥 그 후보를 포함해서 당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거를 좀 상쇄시키는 부분들이 나와. 조금 전에 얘기하는 그 청와대 정치실장 얘기도 그랬었고 또 하나는 저 이해찬 전 대표가 나와서 한 말도 굉장히 악재예요. 뭐냐면 보니까 선거 벌써 다 이긴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가 또 최근에서는 또 뭐 이번에 꼭 뭐 진다고 해서 대선은 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요 굉장히 민심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부분들 이게 굉장히 여당 후보한테는 악재 중에 악재로 오히려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관련해서 의혹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니라 주변 의원들이나 정부 관계자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는 노릇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후보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 때문에 지금 박영선 후보가 좀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답답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읍소 전략이라는 거는 불가피합니다. 반성과 성찰할 수밖에 없고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박주민 의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매섭게 질타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박주민 의원이 깨끗함 어떻게 보면 뭐 거지갑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을 정도로 어떤 그런 어떤 청렴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더 이제 파장이 큰 건데요. 동일한 이제 잣대로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너무 몇몇 의원들만 이게 비판의 칼날이 좀 세다는 느낌이 있고요. 뭐 1억씩 올랐던 사람들 버젓이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내곡동 땅 이슈 외에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가 바로 용산 참사 관련 발언입니다. 관련해서 임차인의 부주의한 폭력 행위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었는데요. 그때 이게 전후 문맥을 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그 지역의 임차인들이 중심이 돼서 전철련이라고 시민단체가 가세해서 매우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쇠구슬인가요? 돌멩이인가요? 이런 거를 쏘면서 저항을 하는 건물을 점거하고 거기를 경찰이 진입하다가 생겼던 참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고는 과도한 그리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부터 생겼던 사건입니다. 어쨌거나 어제는 짧게 답변하느라고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만 드렸는데 정말 서울시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세훈 후보 저 발언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산 참사 발언도 그렇고요. 앞서 이제 박시영 대표가 말씀하신 내곡동 그 측량 입회했던 그 처남 그 교수가 식사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행사장까지 같이 가 있었느냐라는 것도 언론에 나왔었고요. 또 KBS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나왔었던 얘기죠. 자, 이 용산 참사 발언도 그렇고 또 내곡동 땅 관련 의혹도 계속해서 관련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게 표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 왔을까? 적어도 여론조사 그 금지 기간 전까지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약간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산 참사 발언 하나만 나왔다면 그닥 어떻게 보면 여성층이나 중도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여론조사에 아직 다 안 잡혔는데 어차피 지금 여론조사라는 건 31일까지밖에 못했습니다. 1일부터 여론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어제부터 여론조사는 실시를 못합니다. 공표된 여론조사는. 때문에 오늘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 이게 맞물리면서 분명히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용산 참사와 관련된 발언은 오세훈 시장이 좀 변했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 생각을 했다가 별로 변하지 않았다. 과거 10년 전과 똑같구나 사고 방식이 이런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요. 내곡동 땅과 관련해서는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쯤은 솔직한 고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시장 시절에 전혀 몰랐다. 이 얘기도 계속 정황 증거들이 알았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양심 고백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이런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이 상쇄되는 부분이 부동산 관련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용산 참사 같은 발언의 경우에도 유가족들이 막 사퇴하라고 요구까지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막판에 깜깜이 기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굉장히 부적절한 저는 발언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영 원내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격차가 뭐 굉장히 많이 벌어지다 보면은 이제 후보가 이제 방심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상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선거는 막판까지 정말 많은 부분 속에서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은 항상 이렇게 좀 수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고건 전 총리하고 최병렬 후보하고 있었던 98년도 6.4 지방선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까 9.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 자릿수로 갈 수밖에 없게끔 되는 구조 속에서 저런 이제 발언 같은 경우가 아마도 유권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투영이 될 것인지를 아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거라고 좀 보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가장 큰 코로나 전국 속에서 유권자와 대면적인 선거 운동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참 나름대로 이렇게 그 정보라든지 아니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는 거는 분명히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더욱더 특히 제가 그 나온 미국의 아이와 대학이라는 데에서 그 루이스 백이라는 교수가 미국의 선거를 쫙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걸 얘기를 했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D-3일 때가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 전까지는 관심을 안 보이다가 D-3일 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저도 모르는데 자료를 가지고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틀 동안에 이 민심이 어떻게 요동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하고 조금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는 거는 흔히 말하는 무당파, 지지정당이 없다. 이분들이 투표장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는 잡히는데 적극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 부분도 좀 관심거리입니다. 저희가 너무 이제 서울시장 후보 얘기만 했는데 그 부산시장 후보 얘기도 짧게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장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제 격차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서 달리고 있는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격들이 많고요. 뭐 국정원 불법 사찰 의혹이라든지 LCT 의혹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부산도 좀 비슷한데 박형준 후보에게 여러 의혹들이 좀 있습니다. LCT 특혜 의혹도 있고 불법 사찰들도 있지만 최근에 또 국제신문에서 보도한 그러니까 과거 총선 시절에 2016년에 유재중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라고 어떤 여성이 그 증언을 했는데 그게 거짓 증언이었다는 게 이제 밝혀졌는데 그것을 회유한 박형준 후보 측이 회유한 정황이 드러나서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박형준 후보는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재판 기록들을 보면 박형준 후보 측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관여했다는 어떤 정황들도 좀 있어서 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후보가 어떠한 자질과 어떠한 나름대로 공약을 갖고 있느냐가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될 거라고 좀 보는데요. 다만 지난 코로나 전국 속에서는 후보보다는 정당을 보고 투표했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네. 이번에도 보니까 후보 개인의 부분보다는 정권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거는 끝나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나 그 차후에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요 1년 2개월 재임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것이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큰 선거죠. 더 큰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 쪽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좀 명쾌하게 각 후보들이 분명히 밝히 선거 끝나고 나서도 지금은 공방적 차원이지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고 판단하기는 참 어렵다는 거지만 결국은 선거 속에서의 과정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냐가 각각 그러니까 후보들 갖고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겁니다. 정치적 선거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내 삶을 바꿀 후보가 누구인지 우리 지역을 살릴 후보가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죠. 그런 면에서
이 후보들이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공약을 제시하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동선을 한번 살펴보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막판에 소상공인들 찾아서 많이 보니까 시장들 많이 다니는 것 같고요. 청년들 만나서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광폭 행보입니다. 시장도 찾아다니고 상암 DMC 같은 것도 찾아다니고 이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지금 동선을 짜고 있는데 어떤 선거 유세전을 좀 분석해 줄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토끼로 시작해서 집토끼로 끝나느냐, 산토끼로 시작해서 산토끼로 끝나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강세 지역을 돌다가 맨 마지막에도 자기 강세 지역으로 돈다는 게 전형적인 선거운동 방식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는 그거보다는 가장 부족한 부분들을 가져가야 된다. 지금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선거는요. 50대 중도 와이트 칼라 자영업자 이 4대 계층이 결국은 투표를 결정짓는다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특히 자영업자들에게는 이제 입소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제 박영선 후보가 그 계층으로 이제 호소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굳히기 전략으로 가니까 자신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약간 좀 선거운동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토론회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불만이에요. 결국 이제 토론회 한 번 남은 거죠? 예, 오늘 원래 JTBC에서 하려다가 무산됐죠. 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토론 한 번 있고 진보 유튜브들이 이제 합동 토론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제 뭐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진보 성향이 강하니까요. 그런 지지층에 호소를 해서 투표를 좀 높이기 위한, 그리고 이제 정책이나 좋은 정책들이 TV 토론을 자주 못 하니까 잘 안 알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의 정책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다음 주에 하는 TV 토론 그거 한 번은 반드시 봐야지 두 사람 간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실제 할지도 아직도 약간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부정확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각 가정에 배달된 홍보물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민주주의를 버리는 겁니다. 그거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0분만 투자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가면은요 각 후보들의 10대 공약이 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 보지 않더라도 5개 강조하는 공약을 보고 어느 공약이 지금 우리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를 보고 판단한다면 그게 바로 책임지는 유권자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재보선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대선 얘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도 잠깐 보였었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사전투표를 한다면 당연히 부인이랑 같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부인이랑 같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 여러 좀 의혹에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대동하고 등장하는 것이 오히려 좀 편치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모시고 왔다라고도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죠.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부인이랑 같이 아버님을 모시고 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금은 그 의혹을 다 털어버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을 지금 비치는 것이 득보다는 실이 클 거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대선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마도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재보선 구도처럼 밖에서 윤석열 총장이 세력을 만들고 지금처럼 마지막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선의의 구도를 한번 펼쳐보자 이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굉장히 깊이 보고 있는데 하나는 반문연대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걸 이번에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가 자기 선거 치듯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지를 좀 바꾸는 데 도움을 준 거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야권은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은 저는 뭐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결국은 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야권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빅텐트 속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요. 그것을 이제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적 행보를 하느냐 아니면 뭐 신당을 만드냐 제3지대에서 남느냐 이런 것이 남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단독으로 가서는 절대로 야권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오는 하나의 교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마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합니다. 언론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만 집중 조명하다 보니까 예. 뭐 대선하면 윤석열 전 총장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쪽도 사실은 아니, 유력 주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지사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할 겁니다. 지지율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재보선 지나고 나서 예. 이 진보 진영, 그 민주당 쪽에서의 어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이재명 지사라든지 이낙연 대표 외에 제3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대선 시기가 빨라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민주당이 그 보궐선거의 성적이 좋지 않다면 혁신 드라이브, 혁신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대선 후보들의 등판이 빨라져야 한다 이런 욕구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들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과정조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열하게 그리고 당이 가진 모든 자원을 끌어모아서 누구를 얼굴로 세워야 좋은 건지 아마 치열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5일 뒤면은 재보궐선거가 끝나고요. 곧바로 이제 대선을 위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단 관심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영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